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중 연대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대채무 또는 연대책임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생활상 좀 익숙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대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말에서는 우리 강학상 의미에서 연대채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뒤에서 살펴볼 보증채무의 특수한 유형 중에 하나인 연대보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상 연대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이야기하는 연대채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증채무 중에서 연대보증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연대채무라는 것은 복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해서 각자 전부의 급부를 지급할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여러 명의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의 급부에 대해서 각자 전부 지급해야 되니까 이것은 채권을 담보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책임재산의 범위가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연대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은 그 중에 누구한테든 돈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모든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확장된다라는 의미에서 연대채무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은 이처럼 채무자 수만큼 다수의 독립된 채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채무자가 여러 명이니까 채권자로서는 그 중에 아무에게나 특히 주종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는 이런 제약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 누구에게든 자기가 먼저 청구하고 또 순차로 해도 되고 이렇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사이에 주된 채무자와 종된 채무자 이러한 구별이 없다는 점이 다음 시간에 볼 보증채무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채무자는 연대채무상 전부의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만 급부를 제공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전부 급부가 있으면은 이제 채권자로서는 돈을 다 받은 게 되는 것이니까 다른 모든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이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각 연대 채무자들의 채무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갚음으로써 소멸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각자 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연대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다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가 소멸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연대채무는 공동의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사유는 일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또 공동 면책을 가져온 채무자는 그 내부적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부담 부분 이외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그러한 부분도 변제를 해야만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부담 부분도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러한 구상관계가 존재합니다. 연대채무는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 제일 많은 것이 일단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즉 계약에 의해서 연대채무의 특약을 정하는 것이죠.
즉 계약이 보통이지만은 또 연대채무는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로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일한 급부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갚게 될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연대채무인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상에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그러한 사정과 상황에 비추어 봐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또는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그러한 특약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묵시적으로 연대 채무가 성립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있어서 명시적인 의사표시 이외에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연대채무는 하나의 계약으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별개의 계약으로 이렇게 성립되는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나중에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연대의 특약을 또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별개의 계약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 채무는 독립된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자 한 사람에 관해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만 그 연대채무에 대해서만 무효나 취소되는 것이고 이미 성립된 다른 사람의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효력, 영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대채무는 이처럼 당사자 사이의 계약, 즉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그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법에서 어떠한 법률행위,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각의 책임보다는 함께 책임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연대책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즉 공동의 사무나 사업에 관여하는 다수인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담케 해서 그러한 공동사무나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가 있는데 법인은 법에서 인정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법인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설립 목적이 있죠. 법인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법인의 목적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다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책임을 이제 지워야 될 텐데 그러한 목적 외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가한 때 그러한 사항을 의결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찬성하거나 이러한 사원들이 있는 때에는 또 그러한 이사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용대차의 경우에 수인이 공동해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리는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사용대차는 사용한 뒤에 물건을 빌려서 사용한 뒤에 다시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것을 다시 돌려줄 때 연대해서 그 반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법 6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빌린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수인이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다시 그 여러 사람이 그 물건을 반환하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에도 역시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 654조에서 앞에서 살펴본 즉 사용대차의 경우인 61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빌리든가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관여한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법인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한 때 그 결정한 의결한 사람과 관여한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연대채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760조에서는 수인이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연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학상으로 학문적으로는 그 실질에 있어서 부진정 연대채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동의 목적, 주관적인 요건 부분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신문에 나타난 그런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홍수가 많이 졌을 때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때 비에 대해서 대처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은 결국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해서 침수 피해가 크게 나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안성의 금광저수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서 조령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약 2억 원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러한 소송이 제기가 된 경우인데 그 태풍 에이니아가 왔을 때 그러한 태풍에 기해서 집중호우가 당시 쏟아지고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수지 물이 이제 불어나게 되죠. 또 그냥 두면 하천 그 저수지 제방이 이제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 저수지 수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수문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저수지 및 하천 관리 책임자인 한국농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즉 침수 피해에 대해서 농촌공사 또는 지자체가 연대 배상해라 하고 연대 채무를 지운 일이 있습니다. 호우경보에 늦장으로 대처하고 제방 보수 공사를 사전에 주민들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건의를 방치해서 수방대책에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은 그 한국농촌공사와 안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즉 주민들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왔습니다. 즉 기사 중에 내용을 일부 보면은 결국 새벽 4시부터 추가로 물을 방류하는 등 늑장 대처를 했고 만수위가 되자 4개의 수문을 모두 열어서 한꺼번에 물을 방류함으로써 조령천의 제방이 무너지게 한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재판부는 이어서 안성시도 이처럼 저수지에 관해서는 그 농촌공사가 직접적인 그 관리 책임이 있지만은
이 안성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저수지물을 배출했을 방류했을 때 그 배수로를 제대로 정비했으면은 붕괴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주민들이 2, 3년 전부터 제방보수공사를 건의했는데도 제방의 안전성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방 붕괴 4시간 전부터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응급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는 어쩔 수 없는 자연력도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자연력의 기여분을 70%로 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 예는 있지만은 이 사례를 보면은 연대하여 배상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수지에 관련된 또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두 농촌공사와 지자체인 안성시가 함께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의 성격이 연대하여 배상하는 연대채무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례 중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 피해자가 3차례 충돌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 여기 사례를 보면은 오토바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물론 피해자도 과실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근데 3차례 충돌했는데 어떤 차에 의해서 사망했는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차량 세대가 이렇게 연달아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 세 운전수, 세 차량의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러한 입증 책임이 가해 운전자에게 있다 하고 좀 특별한 판례입니다. 여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사실상 1심과 2심에서는 이러한 경우 그 마지막 차 운전자에게 앞에 있는 차로 인해서 이미 쓰러졌는데 그때 세 번째 차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는 이미 사망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 차는 사실상 사망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죠. 이미 사망을 그 전에 했으면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는 피고 운전 차량이 충돌할 당시에 김 씨가 살아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충돌 당시 김 씨가 생존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충돌과 김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원고 패소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입증 책임은 오히려 가해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쨌든 어떤 차에 의해서 얼만큼 피해를 입혔는지가 불명확한 이러한 사건에서 이 세 차의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전제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760조에 의해서 책임이 연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런 규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8년 12월 8일자에서는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은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물류 창고에 있어서 사고는 아주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이 사건에서도 물류 창고가 화재가 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을 한 그러한 경우인데 용접하는 사람 2명이 용접하다가 실수로 이 불이 났다 이렇게 지금 이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용접공 2명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다라는 기사인데 이러한 용접공 2명의 책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이러한 용접공이 소속해 있는 회사, 업체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업체는 또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불법행위, 이러한 이제 화재가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
측면에서 용적공 2명 또는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의 책임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때 각자 개별적으로 책임지는지 아니면 피해 금액에 대해서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하는 것이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동불법행위 기사는 그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보면은 노숙자들이 사회 문제로 많이 될 텐데 이러한 노숙자들을 감금하고 그러한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돈벌이를 시켜준다라면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80여 명을 유인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명의로 통장을 이런 것을 소위 대포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대포 통장 등을 판매해서 14억을 챙긴 조직폭력배 6명이 구속됐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10억을 잘못 대출한 사람 또는 대포 통장을 판매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텐데 이러한 피해자들이 나중에 피해 보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여기 구속된 6명의 조직폭력이 있을 텐데 이러한 6명이 이러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는 책임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피해를 일으킨 것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그 책임관계는 곧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 760조에서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연대 채무의 발생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대 채무는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라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미 제3자에 대해서 다른 일방이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서 면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은 일상적으로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부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는 남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미리 이렇게 거래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예는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는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연대 책임의 경우에는 이처럼 민법 규정뿐 아니라 상법의 규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 허락한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특히 익명조합의 경우에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상법 81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운송의 경우에 순차적으로 여러 명의 운송인들이 이렇게 관여하는 경우에 그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멸실,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착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 각 순차적으로 운송한 운송인들은 연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상법 13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법상 한명회사 사원의 책임 또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납입 담보 책임 또 발기인과 임원의 연대 책임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 연대에서 납입할 책임 등등이 상법에서 연대 채무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연대 채무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개인이 특약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은 법률, 우리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도 중요한 법률관계, 공동의 사무를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각자 연대해서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채무가 성립이 되어 있을 때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어떠한 책임관계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자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채무자가 여러 명일수록 훨씬 좋겠지요. 왜냐하면은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모든 채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청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연대채무자가 2명이면은 2명 중에 2명 모두에게 또는 그 중에 재산이 좀 더 집행하기 좋은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한 일부에게 각각 동시에 또는 순차로 그러니까 채권자 마음대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연대채무입니다. 또 각각의 청구는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을 담보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연대채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연대채무자 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파산 선고를 받은 별도의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가지고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법 19조 내지는 20조의 규정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파산 선고 시에 채권 전액으로서 계속하여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파산법 19조에서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해서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또 20조에서는 보증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해서 파산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 규정이 되어 있는데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 내지는 파산 절차에 참가해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 전액으로 계속해서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다시 보면은 일부 변제를 받았으면은 실제 받을 금액은 좀 줄어들겠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의 경우에는 전액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파산의 경우에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빚이 더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다른 채권자들이 다 채권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비율별로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비율별로 나눠 갖게 될 때 채권 전액, 채권 액수가 많게 되면은 배당받는 율이 좀 더 많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채권 전액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해서 1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복수의 채무입니다. 또 이러한 채무는 각각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들은 공통의 목적을, 즉 채권 담보를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유는 모든 채무자에게 절대적인 효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밖의 사유는 각각 상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채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유는 절대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도 있으니까 공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416조부터 422조에서는 상당히 많은 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 연대채무의 경우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규정에는 없지만은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이러한 세 가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대채무의 성격상 한 사람이 변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채권의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소멸하는 것이죠. 대물변제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탁의 경우에도 채무가 소멸하는 그러한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등은 절대적인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외에도 이행의 청구, 416조에서 이행의 청구도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사람,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이행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채권자 지체, 이것은 채무자가 이제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인해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즉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때 채무 불이행의 한 형태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이러한 채권자 지체도 채권자 측에서 수령하지 못하면은 다른 연대 채무자들도 변제 제공을 했는데 채권자 측의 사유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원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상계 또는 경계, 면제, 혼동 이러한 것들도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데, 각각 상계가 무엇인지, 경계가 무엇인지, 면제나 혼동 이런 거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채권 총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채무 소멸 편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421조에서는 시효 완성됐을 때도 연대 채무가 소멸 그 원용을 다른 채무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법 규정 이외에도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불가분성의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연대 채무의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로는 시효의 중단, 정지, 그리고 채무자의 과실이나 채무불이행, 나아가서 확정 판결, 이러한 것들은 각각 해당되는 사람들만 효력이 있고, 기타 다른 연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 채무의 경우 대내적인, 즉 연대 채무자들 상호 간에는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해야만 소멸이 되니까 사실상 내부적인 관계에서 자기 분담 비율보다 많은 액수를 출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대 채무자 중에 한 사람이 변제, 기타, 자기 출제로 채무자 전원을 공동 면책케 한 경우에 그때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민법 425조 1항에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즉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타인, 즉 다른 연대 채무자 부분의 채무 변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전부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연대 채무자 사이의 부담 부분 비율은 그럼 각각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각 연대 채무자 사이의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계약으로 내부 관계에서
특약이 있으면 그거에 의하고 여기서 출제를 분담하는 비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똑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균등하게 추정하는 그러한 경우는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권법의 경우에 공유물이라는 것에서 공동소유일 때 특별한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보는 것 이처럼 여러 군데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상권이 성립될 때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먼저 공동면책이 되어야 되죠. 즉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한은 구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미 출제를 해서 채무를 소멸시켜야만 그때 비로소 구상권이 생기는 것이고 사전에 구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빚도 갚지 않으면서 내가 앞으로 빚 갚을 테니까 돈 내놔라 하는 것은 이치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공동면책이 자기 출제로 자기 재산을 내서 면제가 됐을 때 구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대 채무자 중에 1인이 채무 면제를 받았거나 또는 희호 완성이 되는 경우에는 빚을 갚을 의무는 없게 되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재산의 직접적인 출제가 없기 때문에 즉 손해본 게 없는 것이죠. 손해본 게 없기 때문에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연대채무의 경우 부담 부분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얼만큼 변제를 해야만 구상권이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에 학설이 좀 대립을 합니다. 적극설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그러한 공동면책이 있을 때에 한해서 즉 자기 몫은 일단 변제하고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변제했을 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적극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수의 학자들은 소극설을 지지하고 있는데 자기 부담 부분을 다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제한 금액에 관해서 부담 부분이 각각 비율에 의해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몫을 다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상권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출제한 연대 채무자의 구상권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되는데 먼저 자기가 실제 지급한 그러한 출제액 플러스 면책된 날 이후에 법정이자 그리고 그러한 변제를 할 때 필요적으로 들어가 있는 필요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기타 재판을 해서 생기는 손해가 있다든가 즉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들도 같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비용을 각각의 부담 비율에 따라서 나눈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상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연대채무의 속성상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얻기 위해서 출제 행위를 한 때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내가 빚을 갚겠다 또는 빚을 갚고 난 뒤에는 갚았다라고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했을 때는 다른 채무자들도 연대 채무자들도 아직 빚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변제를 또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이중으로 변제를 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과 사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 의무를 위반한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전에 통지를 게을리하고 다 변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뒤에는 이제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에 대한 그 연대 채무자 구상금을 물어줄 그런 연대 채무자 중에 1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 사유가 있는 경우에, 즉 그 연대 채무자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한 대항 사유를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대항권을 가진 연대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안 갚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액을 갚았으니까 그것은 나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연대 채무자 중에 1인이 변제를 하고 사후에 갚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채무자가 또 변제할 수가 있죠. 아직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변제를 한 경우에 선의로 변제했을 때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A라는 채무자가 사전 통지를 지체하고 B라는 채무자는 갚고 난 뒤에 사후 통지를 지체한 경우에 이때 누구께 제대로 갚은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 먼저 갚은 사람만이 유효하다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구상권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결국 그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연대 채무자 가운데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각각의 부담 부분에 비례해서 분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분담하는 것이 연대 채무자의 공동 분담의 정신에 부합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연대 채무자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가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만큼은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과중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이를 채권자의 부담으로 법 규정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덜 받게 된다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상권자는 권자의 대의권이 있는데 연대 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변제했을 때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서 이제 변제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민법 481조에서 채권자 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중에서 연대 채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